아버지의 책상 서랍맨 아래 녹슨 철제 상자 안에서 나는 우리 가족 70년의 침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꼬박 1년 3개월간의 기록. 표지에는 김영식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제가 막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평생 이 일기장을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엄숙한 표정의 노인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마을을 지킨 인물로 어머니와 친척들은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전쟁 때 마을 사람들 다 살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일기장이 우리 가족의 무언가를 바꿔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 장에 적힌 문장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북한의 인민군을 숨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우신 대가치고는 85가지 사신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2달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지만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꼭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우리 집 서랍 정리는 내가 해라. 처음엔 그저 재산 정리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숨기셨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49제를 치르고 집안이 조금 정리된 4월 어느 주말, 나는 드디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누나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막내인 내가 모든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20년 전부터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래된 책장, 낡은 책상, 여전히 작동하는 선풍기, 먼지가 앉은 의자에 앉으니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신 거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3개였습니다. 위쪽 2개는 예상대로 통장, 인감,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것 같았습니다. 열쇠는 낡아서 한쪽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철제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책 2권 정도. 녹이 쓴 낡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게를 가늠해 보니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넣어둔 거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1권과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푸른색이었지만 색이 거의 다 발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표지 한가운데 검은 잉크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 일기장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이 일기장을 펼치기 전에 나는 먼저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흑백 사진 5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마흔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서 계셨는데 지금 내가 아는 할아버지 사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장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인민군 복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여자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두 장은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작은 초가집, 다른 한 장은 산골 마을 전경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묘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매일 이 일기장을 만지셨을 것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2년 4월 17일. 오늘 나는 북한의 인민군을 숨겼다. 나는 그 한 줄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인민군을 숨겼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마을을 지킨 영웅 아니었나요? 빨치산을 막아낸 이장 아니었나요? 그런데 인민군을 숨겼다니? 나는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빨치산이 아니다. 그저 22살 청년일 뿐이다. 이름은 박준혁. 평양에서 억지로 끌려온 인민군 포로다. 총상을 입고 우리 마을 뒷산 동굴에 숨어 있었다. 어젯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다. 인민군이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청년은 우리 아들 영태와 같은 나이다. 만약 영태가 북쪽에 끌려가 총을 들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만약 영태가 총에 맞고 산속에서 죽어간다면, 할아버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그래서 헛간 뒤편 땅굴로 옮겼다. 일제시대 때 파놓은 작은 방공호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적군 포로를 숨겼다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중에 인민군을 숨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빨치산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4월 18일. 준혁이를 다시 찾아갔다. 열이 심하다. 총알이 아직 몸에 박혀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마을 보건소에 가면 의심받는다. 그래서 우리 집 약장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갔다. 아내에게는 산에서 다쳤다고 둘러댔다. 4월 19일. 준혁이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오늘 그와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평양에서 교사였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징집당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단다. 그래서 총을 들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도망쳤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단다. 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점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로 이야기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 25일. 오늘 준혁이가 내게 사진을 보여줬다. 아내와 아들 사진이다. 아들 이름은 박민수 6살이란다. 준혁이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형님,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나중에 언젠가 이 사진을 제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 그리고 이 일기장을 왜 아버지가 숨긴 걸까?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나는 다시 철제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랜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봉인은 이미 뜯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영호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이 일기장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2살 때 이 일기를 처음 읽었다. 그리고 평생을 이 비밀과 함께 살았다. 내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시대가 무서웠다. 이제 그 책임이 너에게 넘어간다. 미안하다. 아버지.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임이 나에게 넘어왔다고? 무슨 책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 4시까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 70년의 비밀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지키려 했던 약속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5월 3일. 준혁이의 상처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열이 있다. 감염된 것 같다. 약이 필요하다. 오늘 마을 보건소에 가서 항생제를 구했다. 내 이름으로 처방받았다. 보건소 의사가 의아해했지만 이장이니까 그냥 넘어갔다. 5월 12일. 오늘 미군 헌병들이 마을에 왔다. 인민군 잔당을 수색한다고 한다. 온 마을을 뒤졌다. 땅굴이 발각될까봐 식은땀이 났다. 다행히 헛간 뒤편까지는 수색하지 않았다. 준혁이는 숨도 쉬지 않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일기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을 숨긴다는 것. 그것도 적군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5월 20일. 준혁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북쪽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내 이름은 이순희, 아들은 박민수. 평양 어느 작은 집에서 셋이 살았다고 한다. 행복했다고 한다. 전쟁만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준혁이가 내게 물었다. 형님, 저는 왜 총을 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남쪽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을 쥐어주고 저쪽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눠야 하는지, 왜 22살 청년이 가족과 헤어져 죽어야 하는지. 할아버지의 글씨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쓴 것 같았습니다. 6월 8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준혁이를 북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 전에 준혁이를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직접 탈출을 돕겠다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급히 넘겼습니다. 6월 15일. 계획을 세웠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는 산길이 있다. 비무장지대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준혁이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다. 준혁이는 처음엔 거절했다. 형님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자네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네. 돌아가게. 6월 22일. 오늘 밤 떠나기로 했다. 준혁이에게 민간인 옷을 구해줬다. 내 아들 영태의 옷이다. 준혁이와 영태는 체격이 비슷하다. 식량도 준비했다. 쌀, 마른 명태, 소금. 북쪽까지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일기는 여기서 며칠간 끊겼습니다. 다음 기록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6월 30일. 준혁이가 죽었다. 나는 그 한 줄을 보고 멈췄습니다. 죽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를 읽었습니다. 6월 23일 밤 우리는 출발했다. 준혁이와 나 둘이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달빛만 의지했다. 이틀을 걸었다. 6월 24일 밤 우리는 어느 폐가에서 잠을 잤다. 6월 25일 새벽 총소리가 들렸다. 미군 순찰대였다. 우리는 발각되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겨눴다. 준혁이의 얼굴을 보고 의심했다. 북쪽 사람 같다고. 그 순간 준혁이가 내 앞으로 뛰어나왔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소리. 준혁이의 가슴에서 피가 쏟아졌다. 나는 일기를 읽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준혁이가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나는 준혁이를 안았다. 그는 피를 토하며 말했다. 형님, 저 못 가네요. 민수에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준혁이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22살. 아직 젊은 나이에 미군들은 나를 취조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은 길을 잃은 피난민입니다. 내가 마을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믿었다. 이장 신분증이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준혁이의 시신을 수습해 어딘가로 가져갔다. 나는 혼자 마을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글씨는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7월 1일. 며칠간 일기를 쓸 수 없었다. 준혁이의 죽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준혁이를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준혁이의 유언을 지키겠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왕래할 수 있게 되면 나는 평양으로 가서 박민수를 찾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아들 생각을 했는지. 나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북 왕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이후 분단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19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렇다면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시대가 무서웠다.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다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인민군 복장을 한 청년 박준혁, 아내 이순희와 아들 박민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박민수는 1946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79입니다.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나는 박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북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북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70년 전 헤어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빚이야.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 아버지가 회피한 책임. 이제 그것은 내 몫이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통일부에 연락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산 가족 찾기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를 도왔고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단체, 남북교류단체, 인권단체, 여러 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답장을 보내왔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밤새 컴퓨터만 하고.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내에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읽고 나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래서 나는 박민수를 찾아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의 책임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그날부터 아내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박민수라는 분을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양에 박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1946년생이고 아버지 이름이 박준혁이라고 하네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찾았다. 정말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겁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나는 전화를 붙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원망했다고? 왜 원망을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됩니다. 박민수 씨는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준혁은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분이 진실을 모르는 겁니까?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니 제가 그분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북 왕래가 제한되어 있고 북한 당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편지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끝까지 아들을 생각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7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목숨 걸고 가족에게 돌아가려 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준혁이와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북쪽에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 일기를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대신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박민수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박준혁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편지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고요? 왜요?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박민수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 아버지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반년.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반년.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북한에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북 왕래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통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중국에서 박민수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나는 탈북자 단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느 낡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상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북한 쪽에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박민수를 만나는구나.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이 선명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야윈 얼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또렷했지만 몸은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이신가요?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김영호라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습니까?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 박준혁 선생님에 대해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에게 돌아가시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이것이 제 할아버지의 일기입니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선생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 총상을 입고 산속에 숨어 있던 것, 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치료해 준 것, 땅굴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것, 박준혁이 가족 사진을 보며 울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를 북쪽으로 보내주려 했던 것. 박민수는 처음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점점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6월 25일 새벽,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총에 맞으셨습니다. 미군 순찰대의 총에.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화면을 통해 할아버지 일기의 해당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선생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반역자 아들로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직장도 변변한데 못 다녔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군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을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사진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박준혁이 품에 간직했던 가족 사진. 이순이와 어린 박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민수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의 나. 선생님,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박민수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박준혁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70년 동안 진실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가족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는 한 노인이 70년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민수와의 영상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이는 196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민수는 혼자 자랐고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아버지 이름에서 한자를 따왔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그래도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양에서 교사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준혁의 꿈이 손자를 통해 이어지고 있구나.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선생님께 할아버지의 일기장 사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사진도.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들입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치료비라든지. 아닙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죽기 전에 아들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준호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론입니다. 제가 박준호 선생님께도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쉬세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김명호 선생님, 네, 당신 가족 덕분에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탈북자 단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민수 씨가 평생 품었던 한을 푸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기장 사본과 사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박준호 선생님과도 연락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번역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스캔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탈북자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선생님께서 자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들 박준호 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준혁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선생님. 당신 가족 덕분에 우리 가족은 7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가족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해 보이십니다. 평생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민호. 14살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남쪽에 갈 수 있게 된다면 김영호 선생님 댁을 찾아가도 될까요? 아이에게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 박준호의 아들 박민호가 한국을 방문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2달 후 탈북자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게 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박준호 선생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는 고향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박민수 선생님께 약속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그분은 이제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가족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책임이고 약속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박준혁을 위해 목숨 걸었던 그 용기와 사랑이 이제 저를 통해 박민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박준호와 박민호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이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라. 사랑과 용기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우리 가족의 DNA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서재에 앉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일기장은 우리 집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박준호로부터 가끔 소식이 옵니다. 그는 아들 박민호에게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박민호는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통일이 되면 꼭 남쪽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박민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날을. 내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날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아버지 산소에 올라 절을 올리는 날을. 그날이 오면 70년의 분단이 만든 상처가 조금은 아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할아버지와 박준혁이 하늘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그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박민호가 이 서랍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속에서도 나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도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